북한의 최선희가 마주 앉을 필요 없다는 요지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혹시 앞으로 트럼프 정부하고 대화할 준비가 됐습니까? 여건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대화하죠. 이 국무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점이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다시 미국 측에 차례지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오직 우리와의 협상에서 그 어떤 결과를 따내서 저들이 정치적 치적으로 만드는데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I think it's probably unlikely between now and the U.S. election. Our goal is and remains the final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 that also is going to require us to maintain a full deterrent, which we will, and continue to leave the door open to diplomacy. We believe there is still time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make substantial progress in the direction that we believe that both sides want to go. Kim Jong-un playing good cop, bad cop. I'm wondering if he's trying to go for that last possible minute deal with President Trump. So I leave that as an open possibility. 네, 최근 북미 관계를 두고 오는 10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장이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이런 요지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실제 이 최 부장이 생각하는, 최 부장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어떤 걸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최 부장이 한 얘기를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진실성을 담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만 좀 저희가 외들러 표현하자면 예.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면 상황이 되면 예. 마주 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클린턴 행정부 시절 말기에 합의를 했었지만 실행이 안 됐던 사례가 하나가 있었고요. 네.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 오바마 행정부 말년에 이제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전략적 무시인 거죠. 그냥 방치하고 제재만 했던 두 가지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쌍방은 11월 이전에 북미 회담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네. 저는 그런 얘기들 자체의 뉘앙스 자체를 그냥 그렇게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최선희 제2부상이 한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담화를 보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예. 그다음에 중재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 집권 층에는 공감하는 소리도 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비핵화돼 조건부 제재 완화라고 하는 스몰 딜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미국이 조금만 진전된 안을 갖고 나온다면 네. 대화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도 안 한다면 우리는 이미 작년 말에 중앙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정면 돌파라고 하는 자력갱상의 정책과 핵 고도화를 진행하겠다. 네. 이 내용들을 쭉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상황들을 안다면 거기에 맞게 미국이 나온다면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건을 만들기에는 예. 미국이 그만큼의 조건을 가지고 와서 미국의 조야나 미국의 네.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합의 지점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은 들긴 합니다. 말씀하신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말기에 전략적 인내, 이게 전략적 무시가 되면서 결국 북미 관계가 교착되고 당시에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넘어오면서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 네. 코로나19로 굉장히 미국이 고전하고 있고요. 이제 11월에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10월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이런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있었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인사도 단행을 했었는데 저는 아마 네. 그런 여지를 본 것 같아요. 11월이라고 하는 대선이라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때 네. 소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안들을 선거에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이 미국 선거를 좌지우지할 만한 사안은 분명히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최선희 부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대화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북한에게는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정치력들을 이번 인사에서
된 분들이 발의적이 바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가능성은 적지만 언제 뭐 북미회담이라는 게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떤 여지라도 활용해서 상황이라도 관리하고 상황 관리 속에서 대화라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저는 아마 뭐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나중에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사였다는 얘기를 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최성희 부상의 메시지가 나온 시점이 또 관심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제 3일 후에 방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비건의 방안에 맞춰서 메시지를 뭔가 주려고 했었던 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최수영 평론가는 이런 시점과 맞물린 북한의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그 최선희 발언의 지금 시기가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EU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북미회담의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게다가 또 볼턴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10월에 서플라이즈 가능하다. 그 얘기했고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 비건 국무부 부대표가 7일 날 2박 3일 방한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물론 이제 지난번 이도훈 우리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의 답방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예. 제가 보기에 비건 대표가 지금 온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최선희가 이 발언을 쏟아냈을까? 네. 저는 무조건 선물을 갖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나서지 않겠다. 네. 이 얘기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카드를 갖고 오면 우리는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대선용 사진 찍기 이른바 예. 그런 쇼에는 우리가 동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영변 카드를 접겠다고 하노이 갔다가 노딜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최소한 거기에 대한 명시적 답변을 갖고 오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나서지 않겠다는 아주 타이밍을 지금 맞춘 저는 그 담화라고 그러니까 발표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선희 발언은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지금 사실 생각하게 하는 이 발언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략적 고민을 좀 해야 할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선희 부상이 발표한 담화문의 워딩 자체를 좀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협상장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미 대선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선희 부상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현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누가 뭐 남북 관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현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 네. 이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밝히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중재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회담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지금 북한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평양 시내조차도 식량이나 땔감 이런 것들이 네.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인 섞인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중재자라면 우리는 그 중재를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네.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죠. 북한의 대외 교류 가운데 90%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중국이 뭐 코로나19 사태 진원지로 평가받고 중국 경제가 굉장히 고전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보도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경색된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풀어나갈 어떤 그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라인에 대한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김민우 교사님. 예. 가장 관심이 갔던 건 역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국정원장에 발탁한 거잖아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이거 깜짝 인사죠? 네, 아무래도 뭐 문모닝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통일부 장관이랑 역대 국정원장들 모임을 할 때 박지원 장관 지명자가 그때 좋은 인상을 줬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사실 그 이후에 옥고를 치르는 등 가장 고생을 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도 박지원 장관 지명자의 말을 국정원장 예, 국정원장 지명자의 말을 너무 그렇게 무시하거나 배척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지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년간 이제
대화 협상이 없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다시 북미하고도 대화의 물꼬를 텄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박지원 국정원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이후에 여러 가지 과거에 박지원 전 의원이 했었던 얘기들이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직접 보신 후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탈당하겠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분당하고 신당 창당하겠다고 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박지원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시면 우리 당을 장악해서 전행할 것 같아. 꼭 이렇게까지 반칙을 하면서 당대표가 되어야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가. 제가 오늘 잠시 당을 떠납니다. 눈물이 나서 대통령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궤변을 역시 그답게 늘어놓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에 박근합니다. 문재인 후보 진짜 웃기는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길을 걷고는 있지만 그냥 뿌리는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오늘 문모닝당 예 아주 박지원 대표께서 통일부 장관 가는 거 아니야? 몇몇 사람들이 제가 20년 전에 장관을 했는데 그런 것은 뭐 일부 언론에서도 말씀을 하던데 그건 대통령이 하실 일이고 예. 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 해보셨지만 총리, 부총리 아직 못 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선은 하나 살아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이제 박지원 전 의원을 만나서 뿌리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뿌리가 같지만 가지가 이렇게 벌어진 것 치고는 굉장히 먼 거리로 이렇게 행보를 했던 경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포용하고 결국엔 최수영 평론가님 네. 어쨌든 이렇게 자신을 굉장히 비난했던 박지원 전 의원에 대해서 국정원장이라는 요직을 맡기게 된 거잖아요. 문 대통령의 선택은 어떤 점수를 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인사를 놓고 일각에서는 회전문 인사, 그건 맞아요. 사실 돌려막기 한 거예요. 예. 다만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만 이제 외부에서 수혈한 좀 약간 다른 인사를 덮을 수 있는 인사 이슈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됐는데 저는 이제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막힌 활로를 뚫으려면은 예. 뭔가 특사가 좀 각오해야 되는데 사실 예. 서훈 전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정용 안보실장에서는 북한이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그런 두 사람 특사 안 받겠다. 그렇다면 이 교착 상태를 뚫는 대북 특사용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선대부터 이 남북 관계를 이루어온 그 박지원 의원이 적임자다 이렇게 네. 본 거겠죠.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를 굉장히 좀 여기 북한에서 우상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다만 전 하나 아쉬운 건 박지원 카드가 여러 가지 전 좋다고 봅니다만 예. 다만 국정원장이라는 게 꼭 대북 특사용으로만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남북 관계를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건 별로 없고 상수는 역시 북한과 미국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을 풀 그런 좀 약간 대미 라인도 좀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들고 더군다나 국정원장이라는 게 꼭 대북 관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4차 산업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국가의 정보력까지 그렇죠. 좀 예.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 원포인트로만 보신 것은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은 드는데 여하튼 워낙 그 국정 운영 경험이 그러니까 뭐 의원 경험이 다양하신 분이라 좀 기대는 합니다만은 아마 박지원 의원이 이런 종합적 기대를 부응하기에는 전 조금은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관계를 교착 상태에 푸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만한 적임자가 없다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장 소장님, 제가 이게 최소영 평론가한테 여쭤봤을 때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구원이 있고 개인적 감정이 분명히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관계였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어떤 자리를 맡기려고 할 때 그런 개인적 감정 같은 건 크게 작용을 안 하나요?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좀 작용한 것 같은데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보다 네. 북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 그런 조급함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여태까지 임명이 됐어요. 예. 한 분은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분, 그렇죠. 아니면 국정원 출신 이런 분들이 됐었는데 이런 두 가지 부류에 해당되지 않은 정치인 출신이 했다는 것 자체가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지원 지명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지원 지명자와 이제 통일부 장관 지명자, 안보실장 지명자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있어요. 이 외교 안보 라인은요.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게 설득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북한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 자, 비핵화 없이 대북 제재 풀기가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명백한 조치를 취해라. 그래야 대북 제재 풀 수 있다. 네. 그래야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북한에게 아니 우리가 좀 대북 제재 풀 수 있으니까 금강산강 할 수 있으니까 개성공단 제재할 수 있으니까 우리랑 대화하고 협상하자 이런 식으로 북한에게 끌려 나가는 그러한 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능성을 어쩌면 열어뒀다가 그게 잘 풀리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개성 연락사무소 그렇죠. 폭파하고 약속 같은 거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북한의 반발을 샀던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인사에 전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중에 하나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분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북한 문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전에 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동영 장관 기억하시잖아요. 네. 이분이 통일부 장관 임명됐는데 미국을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미국을 설득을 했습니다. 왜 설득을 했냐면 개성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개성공단이라는 역사적인 그러한 남북 경제 협력의 바로미터, 상징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한 점에서 미국의 그러한 의지를 설득할 수 있는 분들이 됐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아쉬움을 표명해 봅니다. 사실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에는 그때 부총리급이었던가요? 부총리급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이제 그 NSC 상임위원장을 네. 하면서 총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이미 거의 그 제2의 실세였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상당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들면서 통일부의 위상이 뭐 아시다시피 통일부의 위상이 굉장히 적어져 갖고 대북 정책을 전체적으로 청와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통일부가 연락사무소 정도나 하는 그 정도로 전락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죠. 정치인 출신의 또 유력 정치인이 됐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통일부의 좀 역할이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기대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통일부는 정보 자산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국정원이나 외교부는 그 정보 자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다른 부처에서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통일부 장관이 그것들을 통할하지 못하게 됐을 때 통일부 관료들이 할 수 있는 지렛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소위 지금 얘기했던 관료 출신이나 학자 출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선 원내대표를 했었고 또 나름대로 이번 총선에 압도적 승리를 하는 데 상당히 그렇죠. 기여를 했었던 이인영 의원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학생운동부터 남북관계와 통일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정치적 가능성이 많이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뭐 통일부 장관 올라오신 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여하간 뭐 이걸 통해서 성과를 낸다면 제가 볼 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인영 의원이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 같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역할도 했지만 또 하나 뭘 했냐면 소위 북미 관계가 교착일 때 대북 송전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네. 남북 관계 직접 가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당시에 만났지 않습니까? 예. 만나고 와서 복원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일부 장관도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는 방식을 통해서 북한도 신뢰할 수 있는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지렛대를 갖지 않게 됐을 때 이인영 의원의 통일부 장관이 되셨을 때 그런 역할들을 못했을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소위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와 관련해서 이인영 의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역할을 잘 해낸다면 저는 박지원 의원이라는 활용 점정을 찍었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의원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들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랜 국정의 경험이 분명히 있고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또 미국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를 잘 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이 들지만 제일 큰 예. 문제는 그겁니다. 북한은 소위 미국의 체제 보장을 믿지 않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안 믿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이 거죠. 두 개를 쪼맬 수 있는 게 정치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정치력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 쪼일 수 있는 힘이 네. 강하진 않다라는 게 이번 세 분들에게 닥치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에 외교안보 통일 특별 보좌관에 새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 자리는 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는 않는 자리라고 하죠. 김인희 변호사님. 예.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제 통일안보 이제 특별 보좌관이 된 이후의 역할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2018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때 중책을 맡았었고 평창에서도 김여정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면서 같이 에스코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접경 지역 개발을 북한과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의 인력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역할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다시 미국과 얘기를 했을 때 한국에 해줄 게 무엇이 있고 또 미국과는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나갈 것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사로서 북한에 가서 대화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북 특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봤을 때 정말 어떤 돌파구,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다음 주제 가기 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관련한 속보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감염 환자가 43명이고요. 해외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자가 18명이었다고 하는데 사흘 연속 6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4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